할아버지, 식사 시간이에요.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요양보호사 수진이 내 팔을 살짝 흔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아이고, 오늘도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네. 어르신, 일어나셔야죠.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녀는 내 몸을 일으키며 휠체어로 옮겼다. 나는 고개를 푹 떨어뜨린 채 침만 질질 흘렸다. 복도로 나가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아버님 상태가 어떠세요? 내 큰아들 민석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어떤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요즘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아예 말씀도 안 하시고.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만 흘리고 있었다. 그럼 이제 그 서류에 사인받는 건 불가능하겠네요? 당연하죠. 저 상태로 어떻게 사인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후견인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후견인? 그래, 너희는 그게 필요하겠지.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면. 그런데 작은아들 쪽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준호요? 걔는 아무것도 모르죠.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바빠 죽겠다는데 아버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민석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가 서두르면.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저기 요양보호사가 듣잖아요. 혜진이 민석의 말을 끊었다. 그들은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수진이 내 휠체어를 밀며 작게 중얼거렸다. 어르신, 식사하러 가요. 오늘 메뉴는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미역국이에요. 나는 여전히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돌아가고 있었다. 내가 왜 이 연기를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아직 아무도 모른다. 나는 선우그룹 회장 선우태준. 70년을 살아온 이 몸으로 지금 내 인생 최고의 연기를 하고 있다. 치매 환자 행세를. 그리고 3개월 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모든 것은 6개월 전 그날 밤에 시작됐다. 회장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던 나는 우연히 민석과 혜진의 통화를 엿듣게 됐다. 회장실 옆 비서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여보, 아버지가 요즘 건강검진 결과를 보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겠대. 민석의 목소리는 긴장해 있었다. 뭐, 지금, 왜 갑자기?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모르겠어. 그냥 정리할 게 있다고. 혹시 우리가 물려받을 지분을 줄이려는 건 아닐까? 그럼 안 되는데. 우리 얼마나 아버님 모셨는데. 준호 그 자식은 미국 가서 놀기만 하고 우리만 고생했잖아. 나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래.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나를 잘 모셨는지 나도 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 자리. 너희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지.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 중 진심 어린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당장 내일 변호사 만나봐야겠어. 유언장 작성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그게 쉽게 되겠어? 아버지 정신 멀쩡하신데.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지. 최악의 경우에는.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어.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우리가 법적 대리인이 되는 거지.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좋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하지만 내 방식으로. 그날 밤 나는 오랜 친구이자 주치의인 강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아,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강 박사,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아주 특별한. 나는 내 계획을 설명했다.
강 박사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거절했지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는 한숨을 쉬었다. 태준아, 자네 정말 그럴 거야? 치매 환자 행세를 해야 하네. 내가 죽기 전에 진실을 봐야 해. 내 가족이, 내 회사 사람들이 진짜 어떤 인간들인지.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안 들켜. 자네가 도와준다면. 강 박사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6개월. 6개월만 하는 거야. 그 이상은 자네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 충분해. 다음 날부터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회의 중에 같은 말을 반복한다거나 비서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척한다거나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현대건설 사장님과 미팅 있으십니다. 응? 미팅? 누구랑? 현대건설 김 사장님이요.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랬나?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지? 비서 최 과장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곧 미소를 지으며 다시 설명했다. 지난주 회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아, 그래. 미안하네. 요즘 정신이 없어서. 나는 이 말을 짚으며 연기를 이어갔다. 일주일 후 임원회의에서 나는 더 큰 실수를 연출했다. 그래서 이번 분기 매출은? 회장님, 그 보고는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전무 박성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랬나? 내가 들었나?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신지.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회장님이 요즘 이상하시다고. 기억력이 떨어지신다고. 2주 후 민석이 찾아왔다. 아버지,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검진? 왜?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임원들도 걱정하시고. 나는 민석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래, 그럼 강 박사한테 가볼까? 강 박사의 진료실에서 나는 완벽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다. 물론 이미 강 박사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지만. 선우 회장님,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단어 3개를 말할 테니 기억해 주세요. 사과, 연필, 시계. 응, 알았네. 5분 후. 아까 제가 말한 단어 3개가 뭐였죠? 단어? 무슨 단어? 제가 기억하라고 한 단어요. 아, 사과. 그리고, 나는 이 말을 짚으며 고민하는 척했다. 잘 기억이 안 나는군. 강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기록을 남겼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강 박사는 민석과 혜진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민석이 놀란 척 물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했다. 아직 초기라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감퇴가 관찰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혜진이 물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다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죠. 그날 저녁 나는 또다시 민석과 혜진의 대화를 들었다. 여보, 이거 우리한테 기회일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치매시잖아.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면 나중에 후견인 지정받는 것도 자연스러울 거고. 하지만 아직 초기라며?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지. 우리가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해. 그래야 나중에 법원에서도 우리를 후견인으로 인정하지.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착하구나, 내 아들아. 정말 착해. 한 달 후, 나는 더 큰 결정을 내렸다. 민서가 나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한다. 예, 요양원이요? 아버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회사 일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민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혜진이 그의 팔을 살짝 꼬집자 그는 표정을 바꿨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좋은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린힐 요양원으로 정했네. 강 박사가 추천해 준 곳이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일주일 후 나는 그린힐 요양원에 입소했다. 내 나이 70세. 선우그룹 회장에서 치매 노인으로 완벽한 가면을 쓰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진실을 찾기 위한 6개월간의 여정을. 그린힐 요양원은 생각보다 쾌적했다. 1인실 특실,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깨끗한 시트와 현대적인 가구들. 어르신, 여기가 방이에요. 불편한 건 없으시겠죠? 요양원 원장 김미숙이 친절하게 안내했다. 당연히 친절할 수밖에. 내가 내는 요양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으니까. 나는 대답 대신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아, 여기가 어디지? 요양원이에요. 어르신 앞으로 여기서 지내실 거예요. 요양원? 내가 왜? 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연기했다. 아드님께서 어르신 건강 때문에 결정하셨어요. 여기서 편히 쉬시면서 치료받으시면 돼요. 원장이 나가고 처음으로 담당 요양보호사가 들어왔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 담당 요양보호사 박수진이에요. 젊은 여자였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맑은 눈을 가진. 나는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다. 어르신,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을 개어 서랍에 넣고 세면도구를 욕실에 배치하고. 어르신 사진이네요. 가족분들이시죠? 그녀가 액자를 들어 보였다. 민석, 준호,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내 아내의 사진. 아내.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 어르신 부인분이세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수진이 액자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요양원의 밤을 경험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노인들의 신음소리, 간간히 울려 퍼지는 간호사 호출벨 소리. 도와주세요. 아파요. 옆방에서 누군가 울부짖었다. 할머니, 진통제 드렸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간호사의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곳에서 6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진실을 봐야 했다. 이틀째 되는 날 첫 번째 방문객이 찾아왔다. 아버지, 민석이었다. 그 옆에는 혜진도 함께. 어머, 시아버님. 여기 환경 괜찮으시죠? 혜진이 과장되게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는 누구지? 나는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저예요. 민석이요. 민석? 우리 아들? 네, 맞아요. 아, 그래. 민석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흐릿한 눈빛을 유지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응, 고맙다. 그들은 10분도 안 되어 나갔다.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다. 정말 심각하네요. 우리도 못 알아보시잖아요. 강 박사 말이 맞았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그럼 우리 계획을 앞당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너무 서두르면 의심받아.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았다. 착한 아들아, 착한 며느리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으니까. 일주일이 지나자 나는 요양원의 루틴에 익숙해졌다. 아침 7시. 수진이 나를 깨운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여기가 어디야? 요양원이에요, 어르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로 이동. 혼자 걸을 수 있지만 나는 휠체어가 더 연기하기 편했다. 식당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식사. 저 양반 누구야? 처음 보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다. 새로 오신 분이래요. 재벌이라던데. 재벌?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와? 노인들의 수군거림.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죽을 떠먹었다. 식사 후에는 산책. 수진이 휠체어를 밀며 요양원 정원을 돌았다. 어르신, 오늘 날씨 좋죠? 하늘 좀 보세요. 어르신은 원래 어떤 일 하셨어요? 아드님이 회사 운영하신다고 하시던데. 회사? 네, 회사. 어르신도 일하셨어요? 일. 나는 단편적인 단어만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들의 대화, 간호사들의 불만, 원장의 비리, 원장님이 또 환자 수 늘리라고 압박하시네. 휴게실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렸다. 그러게요. 이미 정원 초과인데 어떻게 더 받아요. 돈이 되니까. 특실 환자 1명이면 일반실 환자 5명 값이잖아. 그래도 인력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고생이죠. 나는 정원을 산책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2주째 되는 날 또 다른 방문객이 왔다. 아버지. 미국에서 날아온 작은 아들 준호였다. 준호야. 나는 이번에는 준호를 알아보는 척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준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적어도 민석보다는. 너, 언제 왔니? 어제 도착했어요. 형한테 연락받고 바로 비행기 탔죠.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돼서.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준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형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민석이가? 네. 한 달 전에 요양원 들어가셨다면서요? 왜 그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괜찮아. 내 형도 바빴겠지. 바쁘긴요. 아버지 회사 경영권 챙기느라 바빴겠죠. 준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날 저녁 준호와 민석이 복도에서 만났다. 형,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요? 바빴어. 너도 알다시피 회사 일이 산더미인데. 아버지가 요양원 들어가신 게 산더미보다 안 중요해요? 준호야, 내가 뭘 알아? 넌 미국에서 편하게 살면서. 편하게? 나도 이래요, 형. 그리고 아버지 일은 당연히 우선이죠. 그래. 그럼 내가 한국 와서 아버지 모시면 되겠네. 난 회사 경영하느라 바쁘니까. 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형, 설마 아버지 상태 이용해서 회사 장악하려는 건 아니죠? 뭐라고? 나 다 알아요. 형이 요즘 이사회에서 뭐 하는지.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형은 변했어요. 준호가 돌아서며 떠났다. 나는 병실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다 들었다. 준호야, 고맙다. 내가 아직 제정신이어서. 하지만 넌 아직 몰라.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혜진은 일주일에 3번 요양원을 찾았다. 매번 과일 바구니와 고급 간식을 들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너는 누구지? 며느리 혜진이에요. 민석이 아내. 아, 혜진.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혜진은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기 시작했다. 사과를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아버님,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깎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과일을 받자마자 손에서 떨어뜨리면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아이고, 아버님. 조심하셔야죠.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주우며 작게 혀를 찼다. 수진 씨, 여기 좀 치워주세요. 네, 사모님. 수진이 달려와 바닥을 닦았다. 혜진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아버님, 제가 또 깎아드릴게요. 하지만 수진이 나간 후 혜진의 태도가 달라졌다. 휴, 정말 힘드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야. 지금 요양원인데. 응, 시아버님 면회 왔어. 친구와의 통화였다. 아니, 진짜 힘들어. 매번 와야 하잖아. 안 오면 민석이가 뭐라 그러니까.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귀는 활짝 열려 있었다. 상태? 완전 심각해. 우리도 못 알아보는데 뭐. 이제 곧 후견인 절차 밟을 수 있을 것 같아. 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응, 그럼 회사 지분 관리도 우리가 하는 거지. 시아버님 명의로 된 주식이 얼마인데. 상속세 아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 나는 속으로 웃었다. 상속세? 그래, 걱정이 많겠구나. 언니,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여기서는 조심해야 해. 혹시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전화를 끊고 혜진은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버님, 주무세요? 제가 조용히 나갈게요. 그녀는 내 이마에 손을 살짝 대더니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원장과 마주친 모양이었다. 사모님, 회장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점점 나빠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런데 혹시 회장님 치료 기록이나 상태 보고서 같은 거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나중에 법적 절차 밟을 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법적 절차요? 아, 후견인 지정 같은 거요. 회장님 상태가 이러시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낫잖아요. 아, 그렇군요. 필요한 서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병실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다. 법적 절차, 후견인, 협조, 모두 내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들. 일주일 후 혜진은 더 대담해졌다. 아버님, 오늘은 서류 좀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냐고요? 아, 그냥 회사 서류예요. 아버님,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다. 도장? 네, 여기요. 이 빨간 네모칸에. 혜진이 내 손에 도장을 쥐어줬다. 나는 서류를 자세히 봤다. 재산관리 위임장이었다. 내 모든 재산과 주식을 민석에게 위임한다는. 이게 뭐지? 아버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찍기만 하시면 돼요. 혜진이 내 손을 잡고 도장을 서류 쪽으로 이끌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 어머, 죄송합니다. 방해했나요? 혜진이 재빨리 서류를 치웠다. 아니에요. 마침 끝났어요. 그러시구나. 어르신, 약 드세요. 수진이 약과 물을 건넸다. 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을 챙겼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님. 다음에 또 올게요. 그녀가 나간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아까 그 서류가 뭐였어요? 모르겠어. 혹시 사모님이 어르신한테 뭔가 서명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어르신, 제가 주제넘은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조심하세요. 가끔 가족분들이 어르신 상태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르신이 제대로 판단 못하실 때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 많아요. 나는 수진을 바라봤다. 이 젊은 요양보호사는 순수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고맙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할 일이에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혜진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다. 착한 며느리의 탈 뒤에 숨은 탐욕스러운 얼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며칠 후 혜진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동반하고 아버님, 오늘은 법률 자문을 해주시는 분이 오셨어요. 나이 든 변호사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네, 회장님의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며 여러 문서를 꺼냈다. 회장님, 지금 회장님 상태로는 직접 재산을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시면. 후견인? 네, 법적으로 회장님을 대리해서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지정하는 겁니다. 보통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럼 민석이가? 네, 맞습니다. 장남분이 가장 적합하시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다. 그래. 그럼 여기 서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다. 나는 펜을 잡았다. 그리고 서류를 보는 척하다가 갑자기 펜을 떨어뜨렸다. 어머. 혜진이 놀라 펜을 주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손이 떨려서. 그럼 제가 어르신 손을 잡아드릴게요. 혜진이 내 손을 잡고 펜을 쥐어줬다. 하지만 나는 서류 위에 엉뚱한 곳에 선을 그어버렸다. 아이고, 아버님. 미안. 괜찮아요, 아버님. 새 서류 가져올게요. 변호사가 새 서류를 꺼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도 실수를 연출했다. 이름을 잘못 쓰고 날짜를 틀리게 쓰고 1시간이 지나도록 서명 하나 제대로 못하자 변호사가 짜증을 냈다. 사모님,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그럼 어떻게 해요? 법원에 직접 후견인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자발적으로 서명하실 수 없는 상태니까요. 그럼 그 절차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2-3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렇게 오래요? 네, 법원 심사가 까다롭거든요. 그들이 나간 후 수진이 들어왔다. 어르신, 힘드셨죠? 약 드세요. 고맙네. 사모님이 자꾸 이상한 서류 가져오시네요. 조심하세요. 수진 씨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어르신이 좋으니까요. 다른 어르신들처럼 저한테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나는 치매 환자야. 그래도 어르신은 다르세요. 눈빛이 다르달까? 다른 어르신들은 정말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어르신은 뭔가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나는 움찔했다. 들킨 걸까? 그냥 착각이야. 그런가요? 하하, 제가 너무 오버했나 봐요. 수지는 웃으며 방을 나갔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조심해야 한다. 수지는 생각보다 예리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차가운 요양원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민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요양원을 찾았다. 혜진보다 훨씬 덜. 그것도 주로 주말 오후 마지못해 오는 듯한 느낌으로. 아버지, 저 왔습니다. 민석은 병실 문을 열자마자 시계를 확인했다.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다는 듯. 민석이, 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여기가 어디지? 요양원이에요, 아버지. 벌써 2달째 여기 계시잖아요. 민석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회사? 네, 선우그룹. 제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관리? 그래,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나도 안다. 민석은 10분 정도 있다가 일어났다. 그럼 저는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벌써 가니? 죄송해요, 아버지.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하지만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나는 민석이 복도에서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다. 네, 이사님. 주주총회 날짜는 다음 달 15일로 확정됐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아버지 지분 위임장은 아직 못 받았어요. 상태가 안 좋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후견인 절차 밟는 중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준호요? 걔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분이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어차피 미국에 있잖아요. 네, 제 지분이랑 아버지 지분 합치면 과반이 넘으니까. 경영권은 확실히 제 손에 들어옵니다. 경영권.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언제부터였을까?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게. 예전에는 순수했었다.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22살 민석이 내게 말했던 그 순간이 기억난다. 민석아,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일이지. 알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회사를 키우셨는지 잘 알아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결혼? 혜진을 만나고 나서부터? 아니면 회사 부사장이 되고 나서? 권력을 맛본 순간부터? 다음 날 민석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회사 임원들과 함께. 아버지, 임원분들이 문병 오셨어요. 전무, 상무, 이사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회장님,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곧 비즈니스 이야기를 시작했다. 부사장님, 그래서 신규 투자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이러시니. 하지만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결정할게요. 회장님 대신. 회장님 대신. 그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리고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제가 정식으로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사장님. 아직은 부사장입니다. 총회 끝나고 축하해 주세요. 그들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들을 바라봤다.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이미 죽은 것처럼. 그들은 내 앞에서 내 회사를 나눠 가졌다. 임원들이 나간 후 민석이 혼자 남았다. 아버지. 그가 내 침대 옆에 앉았다. 아버지가 회사 물려주실 때 제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민석아, 이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야. 사람들의 꿈을 만드는 곳이지. 라고 하셨죠.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아버지, 현실은 달라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냉정해야 해요.
아버지는 너무 착하셨어요. 그래서 손해본 적도 많으시고.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이 회사를 지킬 거예요. 아버지가 못하신 방식으로. 민석은 일어서며 말했다. 푹 쉬세요, 아버지. 회사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가 나가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민석아,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회사를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일주일 후 나는 민석의 진짜 계획을 알게 됐다. 준호가 급히 한국에 왔다. 아버지.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형이 회사를 팔려고 해요. 뭐? 선우그룹을 외국 투자사에 팔려고 한다고요. 제가 미국에서 소문 들었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정말이냐? 네. 그것도 헐값에. 형이 뇌물 받고 회사를 넘기려는 것 같아요. 준호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제가 형한테 전화했더니 딱 잡아떼더라고요. 아버지 모르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민석,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준호야. 네, 아버지. 내 말 잘 들어라. 나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봤다. 아버지,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준호가 놀라 물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뭐라고 했지? 아버지, 방금 분명히. 준호야, 여기 왜 왔니? 준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저 준호예요. 형이 회사 팔려고 한다고요. 회사? 민석이가. 네, 막아야 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버지. 준호는 내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계속 연기했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버지가 이렇게 돼서. 준호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형이 아버지 회사를, 아버지가 평생 키운 회사를. 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음으로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그날 밤 준호는 병실에서 잠들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민석, 내가 배신자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다. 하지만 내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준호는 그날 이후 요양원에 머물렀다.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해요. 형을 믿을 수 없어요. 그는 옆방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매일 나를 돌봤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 방으로 왔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아침 먹으러 가요. 저녁에는 정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죠? 예전에 우리 집 정원에서 같이 산책했던 거 기억하세요? 정원. 네, 장미꽃 많았잖아요. 엄마가 좋아하셨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네, 엄마. 아버지, 엄마 많이 보고 싶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었다. 아내가 정말 보고 싶었다. 아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당신 그만 연기하고 애들한테 진실 말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애들도 당신 자식이잖아요. 믿어봐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제가 미국에서 하는 사업 말이에요. 사업? 네. 사실은 IT 벤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준호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이게 저희 회사 홈페이지예요. AI 솔루션 개발하는 회사죠. 나는 화면을 보는 척하며 내용을 읽었다.
넥스젠 AI 솔루션즈 CEO 전-O SEO NWO. 잘 됐구나. 네, 감사하게도 투자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형이 제 회사도 노리고 있어요. 뭐, 형이 저한테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경영권 넘기라고. 저는 거절했어요. 제 회사는 제가 키운 거니까요. 그런데 형이 화를 내더라고요. 가족인데 왜 못 믿냐고.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 형은 가족을 돈으로만 생각해요.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네, 아버지. 넌 착한 아이야. 아버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저 정말 형이 밉지 않아요. 그냥 슬퍼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게. 나도 슬펐다.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 없었다. 아직은. 며칠 후 민석이 요양원에 찾아왔다. 준호와 마주쳤다. 준호야, 넌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아버지 돌봐드리려고요. 돌봐? 요양보호사가 있잖아. 형은 아버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뭐라고?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관심 없다고? 난 회사 경영하느라 바빠서 못 오는 거야. 회사 경영? 아버지 회사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고요? 뭐, 누가 그런 헛소리를. 형, 저 다 알아요. 외국 투자사랑 접촉한 거. 민석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정한 표로 돌아왔다. 그래, 맞아. 나 회사 매각 추진하고 있어. 형?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야? 지금 시장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야. 아버지가 평생 키운 회사를. 아버지는 이제 판단 못 하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야. 형 마음대로. 그래, 내 마음대로. 난 부사장이고 곧 대표이사가 될 거야. 회사 결정은 내가 해.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형은 정말. 준호야, 넌 몰라.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넌 미국에서 편하게 스타트업이나 하면서. 편하게? 저도 밤새워 일해요. 그게 회사 경영이야? 직원 몇 명 데리고 노는 거지. 민석은 비웃으며 돌아섰다. 아버지나 잘 모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민석이 나간 후 준호는 주저앉았다. 아버지, 형이 너무 변했어요. 나는 휠체어에 앉아 준호를 바라봤다. 마음으로 울고 있었다. 내 두 아들이 이렇게 갈라서다니. 그날 밤 준호가 내 병실에서 잠들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그리고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너를 시험하게 돼서. 하지만 너는 합격이야.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민석은 이미 내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니구나. 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한 달 후면 6개월이 된다. 그때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 수진, 그녀의 진심. 수진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러웠다. 피곤해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 나가실래요? 응. 수지는 내 몸을 일으켜 휠체어로 옮겼다.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게. 어르신, 오늘 아침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지. 그럼 제가 맛있는 거 골라드릴게요. 식당에서 수지는 내 앞에 앉아 밥을 떠먹여줬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환자들을 빨리 먹이고 다음 환자로 넘어갔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다.
어르신,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 나물 맛있어요. 고맙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에요. 어느 날 나는 수진이 휴게실에서 우는 걸 봤다. 수진 씨, 왜 울어요? 다른 요양보호사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힘들어서. 또 환자분이 때리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 암이세요. 말기라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제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야간 근무도 하고 있어요. 야간 근무까지? 그럼 언제 자요? 틈틈이 자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수진, 너도 힘든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였구나. 그날 저녁 나는 수진을 불렀다. 수진 씨, 네, 어르신. 뭐 필요하세요? 고맙네. 예, 뭐가요? 잘해줘서. 수진은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어르신, 제가 잘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힘들지 않나? 힘들긴 하죠. 하지만 어르신들 웃는 거 보면 힘이 나요. 나는 웃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어르신은 다른 분들보다 순해요. 저한테 화내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나는 수진을 바라봤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수진 씨, 어머니는 어떠신가? 네. 어르신이 제 어머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놀라 물었다. 들었어. 우연히. 아,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어르신. 걱정해 주셔서. 좋아질 수 있나?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6개월이래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계시는 게 중요하니까. 수진은 억지로 웃었다. 나는 결심했다. 수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며칠 후 나는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네 아버지. 부탁이 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수진이라는 요양보호사. 알지? 네, 아버지 담당하시는 분이요. 그 사람 어머니가 아프시대.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병원비가 필요하대. 도와줄 수 있나?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아버지. 제가 알아볼게요. 고맙다. 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들었어. 우연히. 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일주일 후 준호가 수진을 찾았다. 수진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준호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수진 씨 어머니 병원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예. 갑자기 왜요? 아버지가 부탁하셨어요. 수진 씨가 힘들어 하신다고. 수진은 깜짝 놀랐다. 어르신이요?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네. 제게 꼭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르신, 정말 얼마나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니까 받으세요. 그리고 수진 씨는 아버지를 정말 잘 돌봐주시잖아요. 준호는 수표를 건넸다. 이거 3천만 원이에요. 일단 병원비 쓰시고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3천만 원요? 이렇게 큰 돈을. 수진 씨 어머니가 편안하게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진은 울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내 병실로 찾아왔다.
어르신. 수진 씨,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은혜 갚을게요. 수진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르신, 사실 제가 처음에는 이 일이 그냥 돈 벌려고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어르신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르신은 다른 분들과 달라요. 눈빛이 따뜻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에요. 어르신 존재만으로도 힘이 됐어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제가 어르신 끝까지 모실게요. 어르신이 건강해지실 때까지. 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수진아. 내 진심을 확인했어.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6개월이 거의 다 됐다. 민석은 배신자. 준호는 진짜 아들. 수지는 천사.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이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다. 가장 충격적인 진실. 혜진의 진짜 정체. 그날은 내가 요양원에 온 지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병원이 소란스러웠다. 주주총회가 오늘이래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렸다. 선우그룹 주주총회. 새 대표이사 선임하는 날이죠. 부사장님이 대표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회장님 상태가 이러시니.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이다. 오늘 모든 게 끝난다. 오전 10시 혜진이 찾아왔다.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아버님, 오늘 주주총회 있는 날이에요. 민석이가 대표이사 되는 날이죠. 주주총회. 네. 드디어 우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혜진은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를 짓지 않았다. 아버님, 사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매번 여기 와서 아버님 시중 들고.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져요. 우리가 회사 장악하고 아버님 재산도 우리가 관리하고. 혜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후견인 지정 서류예요. 법원 허가 받았어요. 이제 아버님 대신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준호 그 자식, 오늘 주주총회에서 쫓아낼 거예요. 아버님 회사에서 완전히.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혜진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어머 아버님? 왜 갑자기? 혜진. 내 목소리는 명확했다. 아버님? 지금 정신이. 나는 치매가 아니야. 네. 지난 6개월 전부 연기였어.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너희가 뭘 계획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래서 치매 환자 흉내를 낸 거야. 거짓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치매라고. 강 박사랑 짜고 친 거지.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혜진 앞에 섰다. 6개월 동안 너희가 한 짓 전부 봤어. 회사 팔려는 것도, 내 재산 노리는 것도, 준호 쫓아내려는 것도. 아, 아버님. 혜진은 뒤로 물러나며 문을 향해 갔다. 도망가려고? 소용없어. 오늘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밝힐 거니까. 아버님,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빌어? 늦었어. 나는 수진을 불렀다. 수진 씨, 준호한테 연락해. 주주총회장으로 오라고. 네, 어르신. 수진은 얼른 전화를 걸었다. 혜진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울지 마. 내 눈물은 이제 안 통해.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6개월 만에 제대로 된 정장을. 주주총회장으로 가자. 오후 2시 선우그룹 본사 대회의실. 주주총회가 한창이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후보는 현 부사장 선우민석 씨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주주 여러분. 제가 선우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잠깐, 내 목소리였다. 모든 사람이 돌아봤다. 회장님? 임원들이 놀라 일어섰다. 아버지?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왜 여기? 내 회사 주주총회에 내가 왜 못 와? 나는 단상으로 걸어갔다. 회장님, 그런데 건강이. 건강? 나 멀쩡해.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주주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민석이 나를 막으려 했다. 비켜, 민석아. 나는 민석을 밀쳤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치매 환자 행세를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유는 단 하나. 내 가족과 회사 사람들의 진심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나는 서류를 꺼냈다. 첫째, 부사장 선우민석은 회사를 외국 투자사에 팔려고 했습니다. 이 서류가 증거입니다.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다. 민석과 외국 투자사 간의 이메일. 회사 매각 계약서 초안. 거짓말이에요. 그건. 둘째, 며느리 한혜진은 내 재산을 노리고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 했습니다. 혜진과 변호사의 녹취록이 재생됐다. 회장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면.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셋째, 내 작은 아들 선우준호만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했습니다. 준호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아버지, 준호야, 이리 와. 나는 준호를 단상으로 불렀다. 오늘부터 선우그룹의 새 대표이사는 선우준호입니다. 뭐라고요? 민석이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부사장인데. 부사장? 너는 오늘부로 해임이야. 아버지. 그리고 회사 매각 시도와 배임 혐의로 고소할 거야. 민석은 주저앉았다. 아버지. 제발. 늦었어, 민석아. 너는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넌 선택을 잘못했어. 나는 주주들을 돌아봤다. 선우준호를 새 대표로 선임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과반 이상이 손을 들었다. 가결됐습니다.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이 회사 잘 부탁한다. 아버지. 준호는 울며 나를 안았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아니야. 넌 잘했어. 나는 준호를 토닥였다. 그리고 민석을 바라봤다. 민석아. 너도 여전히 내 아들이야. 하지만 넌 벌을 받아야 해.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는 이미 줬어. 6개월 동안. 나는 회의실을 나왔다. 6개월 후. 나는 다시 요양원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환자가 아니라 방문객으로. 어르신, 오늘 기분 어떠세요? 수진이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수진 씨. 회장님. 수진이 놀라 달려왔다. 어머,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정말요? 제가 회장님 보고 싶었어요. 수진은 활짝 웃었다. 어머니는 어떠신가? 네. 회장님 덕분에 좋은 치료 받으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 회장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래. 우리는 요양원 카페에 앉았다. 수진 씨, 고마워. 그때 나를 진심으로 대해줘서.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도 이 일 계속할 거야? 네. 저 이 일이 좋아요. 어르신들 돌보는 게 보람 있어요. 그렇구나. 나는 봉투를 하나 건넸다. 이게 뭐예요? 장학금이야. 내가 공부하고 싶다면.
회장님, 너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은 노인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요양원을 나와 나는 회사로 향했다. 준호가 대표이사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응. 회사는 어때?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아버지가 왜 이 일을 사랑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사업은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야. 네, 사람을 대하는 일이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 나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하고 있어. 민석 형은 어떻게 되셨어요? 감옥에 있어. 하지만 곧 나올 거야. 아버지가 선처를 부탁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민석이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나 잘했죠?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다. 6개월 동안 힘들었지만 진실을 봤어요. 나는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우리 준호는 착한 아이예요. 당신 닮아서. 민석이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나는 일기를 펼쳤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진짜 유산은 사람이었다. 준호의 효심, 수진의 진심,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그걸 깨닫게 해준 6개월이었다. 비록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진실을 봤으니까. 그리고 그 진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으니까. 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